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다전자 원자 일렉트로닉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S 오비탈이 있고 2s 오비탈이 있고, 다전자 원자에서는 2s 오비탈, 2p 오비탈이 2s보다 높은 쪽에 위치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다가 베릴륨의 전자를 배치하려고 해요. 베릴륨의 전자가 4개가 있죠. 그래서 2개 전자는 s 오비탈에 들어가고, 세 번째 전자에 s 오비탈에 들어가고, 네 번째 전자가 2p에 들어가지 않고 2s에 이렇게 다운으로 들어가서 저 모든 전자들이 쌍으로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자기적인 성질이 이제 다이아마그네틱 할 거예요. 실제로도 측정을 해보면 다이아마그네틱이에요. 근데 만약에 2s하고 2p가 이렇게 에너지가 차이가 나지 않고 똑같았으면 어땠을까? 2s하고 2p가 만약에 같았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전자가 2s로 들어가고 네 번째 전자가 2s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2p로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으면 만약에 자기적인 성질 측정해보면 파라마그네틱 했겠죠. 근데 실제 측정을 해보면 파라마그네틱하지가 않거든요. 다이아마그네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2s하고 2p가 같은 에너지 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에너지 준이 있으면 파라마그네틱이 있을 텐데 같은 에너지 준이가 있지 않아. 그래서 두 번째 전자가 s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를 이제 차례대로 훈투를에 근거해서 이제 채워넣으면 돼요. 여기 3s 있을 것이고 3p 이렇게 채워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 그 다음 3p가 채워낸다면 뭐가 들어있냐면 3p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4s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그리면서 내가 3D보다 위쪽에다 4s를 그려놨는데 이 4s하고 3D 차의 간격은 되게 좁아요. 그리고 원자에 따라서는 이게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포타슘의 전자 배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알곤 코어에 4s, 다시 말하면은 전자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4s에 들어가.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4s가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죠. 4s가 아래쪽에 있고 3D가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s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슘은 4s2예요. 역시 4s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 다음에 스칸디움은 어떻게 되느냐? 4s2 3d1이에요. 이것도 해석이 가는 거죠. 4s가 다 채워졌으니까 전자는 비어있는 3D에 들어간다고 해석을 해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스칸디움 플러스예요. 스칸디움에서 스칸디움 플러스가 되면 전자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을 갖고 있다는 건 전자가 어디서 떨어져 나갈 거냐면은 3D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3D에서 떨어져 나가서 얘가 전자 배치가 알곤 코어에 4s2가 되고, 만약에 얘의 자기적인 성질을 측정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다이아마그네틱하게 나와야 되겠죠. 이게 예측이에요, 예측. 근데 실험해보면 그렇지가 않아. 실험해보면 얘가 다이아마그네틱하지가 않고요. 얘가 파라마그네틱한 모델이 가졌어요. 전자 배치가 얘가 아니라는 거죠. 4s2. 얘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4s1, 3d1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s가 아래쪽에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설명하는 방법이 이제 지금 나눠져 프린트로 왼쪽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전위금속 원소들의 4s 오비탈하고 3d 오비탈의 준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4s 오비탈은 그냥 모노토릭하게 쭉 떨어져요. 정상적으로. 근데 3D 오비탈은 약간 요상하게 떨어져. 쉽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자,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포타슘이고 여기가 칼슘이에요. 여기가 스칸디움이에요. 그래서 무슨 점이 생기냐면 칼슘하고 스칸디움에서 역전이 생겨요. 크로스오버가 생겨요. 그래서 포타슘하고 칼슘에서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4s가 아래쪽에 있고 3D가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4s가 두 개가 들어가고, 우리가 원래 해석할 때로 그게 맞아요. 근데 스칸디움은 다른. 스칸디움이 이게 역전이 돼요. 스칸디움은 3D가 아래쪽에 있고
4S가 위쪽에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칸디움은 밸런스 일렉트론이 3개가 있거든요. 3D가 아래쪽에 있고 4S가 위쪽에 있으면 전자 3개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스칸디움의 그 전자 배치는 R분의 3D3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측정을 해보면 3D3가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은 3D1 OS2로 측정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비탈은 3D가 아래쪽에 있는데 나머지 두 개 전자는 3D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OS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자, 왜 이렇게 되느냐? 3D가 아래쪽에 있으면도 전자 세 개가 다 3D에 들어가지 않고 왜 OS로 들어가느냐를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쉬운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조금 어려운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좀 진실에 더 가까워요.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프린트문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레디얼 디스크리프션 펑션으로 설명해 줍니다. 4S하고 3D 오비탈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모양. 먼저 4S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러프하게 그리면 3D 오비탈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반지름이 어떻게 해요? 3D 오비탈의 반지름은 되게 작아요. 4S에 비해서 4S의 반지름은 되게 커.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큰 오비탈이야. 넓은 오비탈이고 3D 오비탈은 4S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러프하게 그리자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 핵이 있고 3D 오비탈은 되게 작은 오비탈이야. 근데 4S 오비탈은 상당히 큰 오비탈이에요. 3D가 아래쪽에 있다고 했죠. 스카닝에서는 4S가 위쪽에 있다고 했죠. 세 개 전자를 배치시켜야 되잖아요. 스카닝은 첫 번째 전자는 당연히 3D에 들어가. 왜냐면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쪽에 있기 때문에 3D의 전자가 하나가 딱 들어가게 돼. 두 번째 전자부터가 문제인데 두 번째 전자가 3D가 4S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3D로 들어가려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려다 보니 전자가 하나 또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가게 되면 두 개 전자가 서로 반발을 하는 거죠. 작은 공간에 있어. 반발력이 되게 커지는 거야. 작은 공간에 이미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또 전자가 하나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 두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위쪽에 4S 오비탈을 보니까 상당히 넓고 에너지도 그렇게 크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비탈 에너지는 비록 3D보다 조금 높지만 여기 비어있는 광활한 4S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이 요 전자와 전자 사이 반발력을 최소화시켜서 전체적인 에너지를 낮춰주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에너지를 낮춰주는 컨피규레이션이에요. 세 번째 전자도 마찬가지 논리로요. 3D 오비탈에 들어가면 살짝 위쪽에 있는 비어있는 광활한 4S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적인 에너지를 낮춰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배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설명하는 방법은 프린트물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자, 프린트물의 아래쪽에 나와 있는 주장은 뭐냐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3D가 아래쪽에 4S가 있는데 위쪽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그림 좀 이상하다. 왜 그러면 이게 여기 있던 저기 아래로 떨어지면 그냥 여기는 그냥 떨어져 버리면은 에너지가 낮아지지 않는 거죠. 얘보다 여기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4S1, 3D2가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적이다.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좀 밑으로 떨어지면은 얘보다 얘가 더 안정된 전체적인 에너지가 낮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해줄 수가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얘가 얘보다 에너지가 낮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의 가정을 하고 있어요. 암묵적으로. 무슨 가정을 하냐면은 여기 있던 전자 여기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 여기 있던 전자 이쪽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 그림이. 왜 이 그림이 잘못됐냐면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다전자 원자에서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다이나믹해요. 고정된 게 아니야. 얘는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뭐가 항이 들어가는 거냐면은
전자와 전자 사이 청력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전자가 어느 오비탈에 들어가 있느냐 혹은 일렉트론의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지게 되면은 이 에너지 준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4s2 3d1 컨피규레이션일 때 이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서 컨피규레이션이 바뀌잖아요. 4s1 3d2일 때도 이 오비탈 에너지가 얘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컨피규레이션이 바뀌면 여기서 여기로 바뀌게 되면은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여전히 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프린트를 오른쪽 치러본다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요 4S 오비탈 에너지가 얘지만 여기서 4S1 3D2로 바뀌는 순간 이 오비탈 에너지는 한참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얘도 요 컨피규레이션일 때는 요 준이지만 컨피규레이션이 바뀌게 되면 여기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전자 여기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는 순간 두 개 오비탈이 한꺼번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게 에너지가 더 안 연결돼? 이게 더 안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얘 컨피규레이션을 갖는다.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전자 원자 오비탈에서는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컨피규레이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전위 금속의 얘기고요. 자, 전위 금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오비탈 준위가 나오는데요. 오비탈 에너지를 그러면 실험적으로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오비탈 에너지 줄지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s, 2s 네온의 경우에 이렇게 전도가 쳐요. 여기 이제 백큐 레벨이라고 해서 백큐 레벨은 뭐냐면은 여기 전자가 백큐 레벨이 있을 때는 핵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상태를 우리가 백큐 레벨이라고 불러. 다시 말하면 전자가 여기로 갔다는 얘기는 전자가 이온화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편의상 내가 이 간격을 2p에서 백큐 스테이트의 간격을 500이라고 하고 500 유닛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편의상. 그 다음에 이 간격을 편의상 600. 그 다음에 이 간격을 내가 이제 800이라고 편의상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바깥에서 뭐를 쏴주게 되냐면은 빛을 쏴줘요. 주파수가 고정된 어떤 빛을 쏴줘. 주파수가 고정됐다는 얘기는 그 포톤 에너지가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포톤 에너지가 1000이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1000이라는 에너지를 갖는 포톤을 쏴줬는데 그 포톤이 얘를 때려줬다고 해서 얘. 그럼 1s 오비탈이 있던 1000이라는 에너지를 받잖아요. 그 1000이라는 에너지를 받아서 그 중에 800을 이용해서 여기서 있던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온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00 중에 800을 사용해서 이온화된 거야. 나머지 200은 뭐로 갖고 나오냐?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나오냐.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가 얼마로 측정이 되냐? 200으로 측정이 돼요. 자, 여기 있던 전자가 얘를 때려주면 키네틱 에너지가 얼마가 나올 거냐? 400이 나올 거냐? 600을 줬을 테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얘를 때려줬으면 500을 갖고 튀어나온 거야. 500을 갖고. 그래서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 측정해서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픽이 세 군데서 나와. 200, 400, 500 이렇게 나와요. 이게 측정 데이터, 이게. 요 데이터하고 쏘아준 빛의 에너지를 알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역으로 얘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게 800이다, 600이다, 500이다 저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오비탈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불러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오비탈 에너지 줄인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가 측정하는 것은 오비탈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온화 시키는 거잖아요. 1000이라는 걸 쐈을 때 이온화 시킬 때 필요한 에너지를 측정한 거거든요. 사실 1000이라는 에너지를 쐈더니 전자가 예를 들어서 200을 갖고 나왔다 그러면 이온화 시키는데 800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는 오비탈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하게는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측정하고 싶은 거냐면은
오비탈 에너지를 측정하고 싶을 거거든요. 근데 얘하고 얘가 사실은 같지가 않다는 거야. 사실은 언제 같냐면 얘하고 얘가 언제 같냐면 이럴 때 같아요.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건데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럼은 찍을 때 반드시 어떻게 되죠? 여기 있던 전자 날아가 버리죠.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서 구멍이 나버려요. 그럼 컨피규레이션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또다시 전자 배치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오비탈 에너지가 여기 있지 않다.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 바뀐다.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비탈 에너지가 안 바뀐다. 그럼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라고 하냐.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죠?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엄밀하게는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쿠프만이라는 사람이 경제학자거든요. 이 사람은 화학자도 아니고 물리학자도 아니고 경제학자. 그래서 노벨상까지 탔는데 이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이 오비탈 에너지가 바뀌긴 바뀌는데 많이 안 바뀌더라는 얘기야. 많이. 그래서 그런 거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즌 오비탈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불러요. 프로진이 뭐 얼었다는 뜻이잖아요. 오비탈이 얼어가지고서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전자가 떨어져 나갔을 때 사실은 같지가 않지만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얘가. 그래서 근사적으로 우리가 측정은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하지만 근사적으로 그 에너지가 오비탈 에너지랑 근사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를 이용을 해서 오비탈 에너지를 측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비탈 에너지를 측정을 해요. 근데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은 전자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키네틱 에너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에서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챔버에 이제 원자가 있어요. 여기 원자가. 그래서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쏴주려면 그거 하려면 이제 빛을 쏴줘야 되겠죠? 빛을 원자에다 쏴줘요. 그러면 원자에서 전자가 튀어나가는데 어떤 일정한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전자가 튀어나가게 되겠죠. 근데 그 바깥에 구부러진 전기 일렉트로드를 걸어줘.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줄 수 있는 구부러진 커브드 일렉트로드를 걸어줘요.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는 전자를 디텍션하는 디텍터를 이제 갖다가 주게 돼요. 여기다 전압을 딱 걸어줘. 그럼 여기 전기장이 딱 걸리겠죠? 전기장이 걸리는데 튀겨나가는 전자 키네틱 에너지가 이 걸어준 전기장에 비해서 키네틱 에너지 너무 크잖아요. 그럼 얘가 휘어지지를 못하고 원래 전기장에서 휘어져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위에 부딪혀버려. 그러니까 디텍션이 되지가 않아요. 키네틱 에너지가 너무 크면. 반대로 여기 걸려있는 전기장의 세기에 비해서 키네틱 에너지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굽어지지 못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휘어져가지고 너무 많이 휘어져가지고서 아래쪽으로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들어가지가 않아. 따라서 적절한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 전자만 여기 디텍션 된다는 거죠. 여기 볼티지 얼마를 딱 걸어주게 되면은 그 볼티지에 해당하는 적절한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 전자만 위에도 안 부딪히고 아래로 안 부딪혀서 휘어져서 디텍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티지를 조절하면서 특정한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 전자만 부딪히지 않고 디텍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필터링을 시키는 거죠, 일종의. 특정한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 전자만 필터링이 돼서 디텍션이 되도록 하는 것이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에서 키네틱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이제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의 오비탈 에너지를 측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여기에 그 그래프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 2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의 결과만 기억을 해도록 합시다. 이게 원자 번호고 오비탈인데 그 중에서 2s 오비탈하고 2p 오비탈의 모습만 보면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2s 오비탈의 모노토닉하게 그냥 쭉 떨어져요.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핵을 더 잘 잡아당기니까 2s 오비탈의 수가 쭉 떨어져. 자, 근데 2p 오비탈을 그려줄 텐데 2p는 2s보다 위쪽에 그려지잖아요. 근데
화학에서는 예외가 많다 그랬죠? 얌전하게 떨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여기가 어디냐면은 나이트로전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옥시전이에요. 자,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나이트로전과 나이트로전 포함한 그 왼쪽 원소들, 뭐 카본 같은 경우에는 2s 오비탈을 준위하고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좀 가깝다라는 거야. 나이트로전, 카본 그 왼쪽은. 반면에 갑자기 옥시전, 플로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2s하고 2p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많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우리가 6장에서 몰리큘 오비탈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N2의 분자 오비탈도 만들 것이고 O2의 분자 오비탈을 만들 텐데 이 두 개가 달라. 두 개가. 그 이유가 근데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서. 얘하고의 오비탈을 문자 오비탈 6장에서 만들 텐데 달라. 순서가 좀 달라. 근데 그 근본적인 요인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나이트로전은 2s하고 2p 오비탈이 매우 가까운 반면에 옥시전은 갑자기 2s하고 2p가 갑자기 벌어지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6장에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반지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유효핵전화가 커지면서 뭐가 작아진다고 그랬냐면은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3주기 원소 중에 맨 왼쪽에 소듐이 있고 오른쪽에 클로린이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을 계산을 해보면, 측정을 해보면요, 얘가 0.1로 채 나누면 돼요. 클로린은 0.099 나눕니다. 이 설명에 부합하죠. 오른쪽으로 가니까 반지름이 줄어들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 소듐은 전자를 내놓길 좋아하잖아요. 소듐 플러스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반지름이 줄어들 거예요. 그죠? 비슷하게 클로린은 전자를 받기를 좋아하잖아요. Cl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전자를 받으니까 이번에는 얘는 반지름이 커질 거라는 거죠. 질문은 얘는 얼마나 반지름이 줄어들 것이고 얘는 반지름이 얼마나 커질 것이냐. 저는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얘가 소듐이고 얘가 클로린이 얘가 0.157 얘가 0.099 전자를 하나를 떼어내 소듐 플러스가 되면은 반지름이 줄어들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줄어. 얘가 어디로 가? 이렇게 가. 얘보다도 작아져요. 전자 하나를 딱 떼어내잖아요. 그럼 얘 반지름이 얘보다도 작아져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0.099 하나만 딱 떨어뜨려도. 반면에 여기다 전자 하나 붙여주잖아요. 반지름이 커지겠죠? 얘는 거의 2배가 돼. 이렇게 돼버려. 얘는 0.181 하나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 하나 왔다 갔다 했을 때 살짝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지 많이 확 떨어지고 확 증가한다는 거예요. 대충 감을 잡는 게 좀 중요해요. 화학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과 관계돼서 란탄적 수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주기율표를 보면은요, 여기가 1족, 2족 원소가 있고, 여기 넓게 뭐가 있죠, 여기? 전이금속 원소가 있고, 또 여기 오른쪽에 뭐가 나오냐면은, 주족 원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이금속 원소는 몇 주기가 있냐면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 4주기 전이금속, 5주기 전이금속, 6주기 전이금속, 7주기 전이금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4주기 전이금속의 원소의 반지름을 측정을 해보잖아요. 그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 주적 원소뿐만이 아니고 전이금속 원소에서도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커지냐면은 얘도 마찬가지 유효액전화가 커지면서 반지름이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반지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뒤쪽으로 가잖아. 그럼 뒤쪽이 살짝 들려. 쭉 떨어지다가 뒤쪽으로 가면 살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뒤쪽이 왜 살짝 증가하느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디오비탈은 5개가 있잖아.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개 들어갈 때요. 비어있는 오비탈이 하나씩 들어갈 때는 그냥 이렇게 쭉 떨어져요. 이렇게 쭉 떨어져. 그러다 6, 7번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가 이제는 채워있는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게 되잖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채워있는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게 되면 같은 공간에 전자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발을 하게 돼.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살짝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8장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4주기 전위금속 원소의 반지름입니다. 5주기 전위금속은 어떨까? 비슷한 경향을 보여요. 5주기 전위금속. 근데 5주기가 되니까 주양자수가 하나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4주기보다 위쪽에다 그림을 그려줘. 이렇게 그려줘. 실험 결과도 마찬가지야. 자, 이제 문제 6주기인데 6주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똑같은 경향을 보일 거라면 4주기 위에 5주기 쓰니까 5주기 위에 6주기 이렇게 그려야 될 거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렇게 되지가 않아. 실제 측정을 해보면은 6주기 전위금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붙어 있어요. 5주기랑 6주기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더 컸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작다라는 거야. 더 증가하지 못해. 6주기 전위금속 원소의 반지름은 증가하지를 못하고 그냥 5주기랑 거의 똑같아요. 주양자수가 하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5주기 전위금속이랑 6주기 전위금속 원소가 거의 똑같아.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런 현상을 두고 란탄족 수칙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좀 재미난 게 지금 란탄 전위금속 원소의 반지름 얘기하고 있는데 이름에 란탄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주기표에 보면은 6주기의 첫 부분 있죠. 앞부분. 요 한 칸에 란탄족 15개가 다 꾸겨 들어가 있어. 여기 첫 번째 칸에 15개 원소가 다 꾸겨 들어가 있어. 여기에. 15개 원소가 성질이 워낙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기율표에서는 여기 있는 놈을 따로 떼. 그래서 아래쪽에다 그려줘요. 보통. 여기다가 15개의 란탄족. 자, 전위금속은 d 오비탈에 채워지는 거잖아요. 란탄족은 어떤 오비탈에 채워지는 거냐면 f 오비탈에 채워지는 거예요. 7주기도 마찬가지. 7주기에도 여기 한 칸에 15개 원소가 꾸겨 집어넣어져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다 빼. 악틴족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성질이 워낙 비슷해. 이것도. 그래서 15개 원소들을 한 칸에 딱 집어넣어줍니다. 이게 보통 이제 단주기 주기율표라고 해서 보통 우리 책에 나오는 주기율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장주기 주기율표라고 있거든요. 장주기 주기율표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위해서 따로 공간을 마련해줬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를 아래쪽으로 빼가지고 따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얘 원래 자리를 잡아줘. 그래서 이렇게 주기율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주기 1족, 2족 메인 그룹 있고 여기에 란탄족, 악틴족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위금속 다시 주기율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란탄족 15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제가 5주기 전위금속 원소하고 6주기 전위금속 요하고 요거 비교하면 에너지 반지름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왜 같은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원소하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6주기 전위금속 원소의 반지름을 비교해 보면은 두 가지 효과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가지 효과가 뭐냐면은 자, 여기 있는 원소하고 여기 있는 원소 반지름을 비교해 보면 일단 주양자수가 하나 증가했잖아요. 얘가 주양자수가 하나 더 크니까 얘는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될까? 6주기 전위금속은 커야 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로 건너갈 때 바로 뛰어가는 것이 저는 하나씩 집어넣어 줄 거거든. 전자를 하나씩 집어넣어 주는데 얘가 없었으면은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갈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유액 전하가 좀 증가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증가하진 않았을 텐데 얘는 어떻게 되죠? 앞에 뭐가 있어요? 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로 가는 거죠?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15개를 지나와야 돼요. 15개를.
15번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효 핵전화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급격히. 그래서 여기 왔을 때는 이게 열 몇 칸을 지나오면서 유효 핵전화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서 어떤 효과가 생기냐? 반지름이 줄어드는 효과가 돼요. 자, 주적 원소에서도요. 주적 원소에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유효 핵전화가 커지죠. 전위금속 원소에서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유효 핵전화가 커지죠. 란탄 쪽에서도 오른쪽으로 가면 유효 핵전화가 커지는데 증가되는 속도가 어느 쪽이 더 크냐? 이게 더 커. 왜 그러냐면 이펙티브 뉴클리어 란탄 쪽 F 오비탈의 모양이 어떠냐면은 D 오비탈보다도 더 그 바깥쪽으로 퍼져 있는 오비탈이야. 침투 효과가 되게 작은 오비탈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D 오비탈의 그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지 효과 뒤에는 특별하게 고려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모양이 바깥쪽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침투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안쪽에 있는 전자의 쉴딩 이펙트가 1이에요. 얘는 그보다 더 심한 놈이라는 거죠. F오비탈은. 이 F오비탈은 핵안으로 침투하는 효과가 더 작기 때문에요. 유효핵전화가 더 빨리 증가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 요놈이 이 15개 란탄족을 지나오면서 유효핵전화가 무지무지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반지름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주양자 수가 커지면서 반지름이 커지는 효과가 있고 란탄족을 지나오면서 유효핵전화가 커지면서 반지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묘하게 두 효과가 퍼펙트하게 매치 상쇄가 됐고요. 그래서 두 개가 반지름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그래서 란탄족 수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다시 얘기하겠는데요. 그래서 보통 밀도가 큰 원소를 찾아라. 그럼 밀도가 큰 원소는 전부 어디에 위치했냐면 여기에 위치했어. 육주기 전이금속에 밀도가 큰 원소를 다 밀집돼 있어. 왜 그러냐면은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질량은 커졌잖아요. 근데 사이즈는 안 커졌어. 그래서 원자번 그 밀도가 큰 원소가 이리듐 오듐이 1등, 2등이거든요. 밀도가 큰 바로 육주기에 포진하고 있어. 이유 때문에. 8장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어페너티. 먼저 이온화 에너지도요. 주기급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기급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서 이온화 에너지도 커진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여기가 리튬이 있고요. 네온이 있다. 그래서 그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져. 자,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화학은 예외가 많다 그러죠. 이렇게 단순하게 커지지가 않고 얘도 두 군데에서 예외를 보여요. 예외가 많아 화학은. 이렇게 갔다 딱 떨어져. 이렇게 갔다 딱 떨어져.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외 포인트가 어디냐? 베릴륨과 봉소, 나이트로전과 옥시전 이렇게. 왜 베릴륨이 더 이온 에너지가 낮냐? 그 전자 배치로 쉽게 설명해요. 베큐um 레벨은 여기 이렇게. 그래서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는 어디에 있던 전자 어디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냐면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여기까지 올리는 것이 바로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다. 근데 봉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전자가 최악 바깥에 있는 전자 2s가 아니고 2p죠. 2p에 있는 전자를 이쪽에다 올려주는데 필요한 에너지거든요. 근데 2s보다 2p가 에너지가 더 높거든. 그래서 베릴륨은 살짝 떨어지게 돼. 자, 그래서 나이트로전하고 옥시전은 여기 나이트로전의 전자 배치거든요. 반면에 옥시전은 어떻게 될까요? 옥시전은 전자 하나가 더 있잖아요. 나이트로젠에서 어떤 전자가 떨어지냐? 혼자 있는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것이고, 옥시전에서는 이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요. 한 오비탈에 두 개 전자가 같이 서로 반발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전자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얘는 두 전자가 서로 반발을 하고 있거든. 떨어뜨리려고 하거든 서로. 그래서 요 전자는 쉽게 떨어진다는 얘기지. 여기는 혼자 있는 전자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두 개가 서로 미쳐내려고 하는 그 상황에 있는 전자를 떨어뜨리는 것이 에너지가 당연히 낮겠죠. 그래서 딱 떨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렉트론 어피니티. 자,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전자를 붙였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이온화 에너지와는 다르게 일렉트론 어피니티는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게 특징이 같다 그랬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활성 기체는 이게 측정이 안 돼요. 비활성 기체는 전자를 붙일 수가 붙였다는 보고 자체가 없어. 그건 이제 당연하다고 치고 비활성 기체는 당연히 측정이 안 된다고 치지만 그것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원소가 측정이 안 되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나이트로젠. 나이트로젠 측정이 안 돼.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작아. 그래서 측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재미나게도 얘 왼쪽에 뭐가 있냐면은 카본이 있거든요. 카본은 상당히 커요. 122kJ/몰이라고 굉장히 큰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보여. 이상한 거야. 바로 옆에 있는 놈은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굉장히 큰데 한 칸 딱 넘어가서 나이트로젠이니까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기 피오비탈이 있으면은 피오비탈이 다 채워지는 거 우리가 비활성 기체라고 그러잖아요. 비활성 기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자를 하나 더 붙인다든지 전자 떼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비활성 기체는 스스로 안정되기 때문에. 근데 비활성 기체 만큼은 아니지만 피오비탈의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컨피그레이션도 굉장히 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바뀌지 않으려고 해요. 이 구조를 바뀌지 않으려고 하잖아.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자를 붙이거나 떼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얘도 상당히 안정돼. P3도. P6만큼은 아니지만 P3도 굉장히 안정되기 때문에 전자 붙이거나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나이트로전이 바로 이 컨피그레이션이에요. 나이트로전이. 반면에 카본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카본의 상황을 봅시다. 카본은 지금 전자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안정된 컨피그레이션이 이루잖아. 얘는 지금 전자 하나가 배고픈 상태야. 하나만 들어오길 바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 하나 딱 들어오면 굉장히 안정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는 거야. 반면에 나이트로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황인데 또 전자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싫은 거라는 거죠. 얘가 불청객이야 전자 하나가 얘 입장에서. 그래서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측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현상은 반 채워졌을 때 안정된다 이런 현상은 P오비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D오비탈에도 적용이 돼요. D오비탈에 5개 채워져 있는 경우도요. 굉장히 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P오비탈이든 D오비탈이든 반 채워져 있는 경우는 굉장히 안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차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을 해봤는데 2차 이온화 에너지 측정해보면은 1365kJ/몰 1592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은요, 한 놈이 굉장히 튀는 놈이 있을 거야. 2차 이온 에너지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은 한 놈이 무지 튀어요. 뭐가 튀냐면은 얘가 굉장히 튀어 보인다는 거죠. 얘가 주위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 3차 이온화 에너지도 튀는 놈이 있어요. 3차 이온화 에너지를 측정을 해보면은 2987 얘도 뭐 보나마나 얘가 굉장히 주위 것들에 비해서 얘 혼자 튄다라는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먼저 크롬의 전자 배치를 보면은요. 자, 크롬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알곤코에 3D5 4S1을 알려져 있어요. 반면에 망간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느냐? 알곤코에 4S2로 알려져 있어요. 자, 먼저 얘가 왜 크냐? 자, 2차 이온화 에너지거든.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뭐죠? 크롬 플러스에서 크롬 2 플러스를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가 2차 이온화.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요 반응식에 수반되는 에너지가 2차 이온화 에너지예요. 다시 말하면 2차 이온화 에너지라 하면 크롬 플러스에서 크롬 2 플러스를 만드는 거야. 근데 크롬 플러스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까요? 크롬의 전자 배치가 A거든요. 크롬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3D5가 될 거예요. 전자 하나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되겠지만 크롬 플러스는 3D5예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안정된 컨피규레이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뺏기려고 하질 않는 거야 얘가. 그래서 굉장히 큰 이온화 에너지를 보이는 거야. 반면에 망간은 3차 이온화 에너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3차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뭐죠? 망간 2 플러스에서 전자를 뺏어내는 걸 3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망간 2 플러스에서 전자 2개가 빼지니까 얘가 바로 3D5죠. 이번에는 망간 2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3D5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굉장히 안정돼. 그래서 여기서 전자를 더 뺏어가지고 3가로 만드는 데는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거야. P오비탈이나 D오비탈이나 전자가 반쯤 채워지는 컨피규레이션은 특별히 안정되다. 그래서 전자 집어넣거나 빼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5장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6장을 얘기할 텐데요. 제가 학기 초에도 얘기했지만 6장이 일반학 1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챕터예요. 분자 오비탈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장을 잘해야 뒷부분을 잘 따라갈 수 있으니까 다음 장부터 특히 좀 잘 듣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럼 마치겠습니다.